안녕하세요. 오현우입니다. 법령 개정사항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동형 모의고사에 이 법령 개정사항을 다 넣었어요.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령 개정사항 좀 따로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령 개정사항만 좀 모아서 해달라고 하시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서 이렇게 따로 좀 모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설명을 들으려고 하시면 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카페에다가 이 파일을 올려놓았으니까 카페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걸 좀 보시면서 이것을 좀 들어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됐죠. 그래서 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가능한 직무 관련자한테 가능한 음식물, 경조사비 이 선물이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선물도 기본적으로 5만원이죠. 근데 이제 이 선물 사항이 개정됐습니다. 선물 사항이 어떻게 개정됐냐면, 자, 먼저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이 다음 항목의 금품 등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가나 다라는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음식물, 경조사비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선물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금전, 현금은 주면 안 되고요. 유가증권도 선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유가증권 안에서 상품권만큼은 이번에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선물로 상품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유가증권은 선물이 안 돼. 근데 유가증권 위에서 상품권은 선물이 되니까 선물로 할 수 없는 유가증권에서 상품권은 제외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상품권은 선물로 할 수 없는 유가증권에서 제외됩니다. 상품권은 선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품권이 모든 상품권이 아니라 물품 상품권하고 우리 뭐 케이크 하나 보내주는 거 이런 거 물품 상품권, 그 다음에 용역 상품권, 뭐 배달 1회권, 배달 10회권 이런 거 그래서 물품 상품권, 용역 상품권만 선물로 가능하고 금액 상품권, 예컨대 뭐 백화점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이나 뭐 문화 상품권이나 이런 이 금액으로 된 것은 선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상품권이 물품 상품권, 용역 상품권이 선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선물로 원래 5만원 가능한데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그 다음에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까지 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설날 추석 전후에는 2배로 해서 30만원 이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날 추석 그 기간이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예요. 그래서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전 24일 그 당일 하루 플러스 5일 하면 30일을 잡아놓은 겁니다. 딱 한 달을 잡아놓은 겁니다. 30일. 그런데 이 30일이 전 24일이고 후 5일이에요. 여러분, 설날 추석 전후에서 선물을 줄 때 전해줘요, 후해줘요? 전해주죠. 왜냐면 차례 지내라고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날 추석 전에 선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이 길게 잡아놨고 뒤쪽은 짧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송일 기준입니다. 도착일 기준이 아니라 발송일 기준이기 때문에 후 5일까지인데 후 5일 안에 발송만 했으면 실제로 받는 것은 후 6일, 7일, 8일까지도 받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발송만 후 5일 이전에 했다면 이 3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서 우리 경과가 이제 일보 특수가 있죠. 일반 경과, 보안 경과, 특수 경과, 그 다음에 일보 특수, 수사 경과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보안 경과가 안보 수사 경과로 명칭이 좀 변경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행정기본법에서 즉시강제 조항에서 3항이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1항, 2항은 원래 있었고 3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제 신설된 것을 제가 빨간색으로 좀 해놨어요. 개정된 것을 빨간색으로 좀 해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즉시강제를 할 때 집행 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고, 즉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고지해줘야 됩니다. 이유와 즉시강제 이유와 내용을 고지해줘야 됩니다. 자, 이 증표를 보여주고 고지해야 되는 의무가 즉시강제만 있어요? 아니죠. 직접 강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저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있죠. 그런데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안에 행정, 강제와 행정벌이 있죠. 제가 글씨를 행정, 강제와 행정벌이 있습니다. 자, 행정벌 안에는 행정, 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 형벌은 형법 말고 다른 각종 행정 법령들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행정, 형벌이고, 행정, 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자, 행정, 강제 안에는 행정상 강제 집행과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 강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강강즉 대강이직 이렇게 외웠습니다. 강강즉 대강, 즉 행정 강제 안에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즉시 강제 있어요. 강강즉.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 여기 이제 대강이직이 있습니다. 대집행, 강제 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대강이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행정상 즉시 강제하고 비교를 하든 아니면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 직접 강제하고 이 즉시 강제하고 비교를 하든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 강제 안에서 즉시 강제가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침입적인 수단이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서 직접 강제가 그 다음에 이제 침입적인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직접 강제나 즉시 강제나 다 할 때에는 증표를 보여주고 고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하고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하고 또는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행정상 강제 집행은 직접 강제 포함해서 행정상 강제 집행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즉시 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것이 즉시 강제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온 조항이 직접 강제는 증표를 보여주고 고지해야 되는 것이 그대로 지금 있어요. 근데 즉시 강제만, 즉시 강제는 직접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표를 보여주고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즉시 강제에만 이 사망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이 소유자,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강제를 실시한 후에 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직접 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하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증표 보여주고 고지해야 되는 거, 이 의무가 그냥 적용됩니다. 근데 즉시 강제만큼은 사후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또 사후에도 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공고로서 또 고지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즉시 강제만 사후에 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사후에도 고지할 수 없으면 공고로서 고지를 가름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은 어디에만? 즉시 강제에만. 직접 강제는 아니고, 직접 강제는 그냥 증표 보여주고 그다음에 고지해야 되는 거 그냥 그것만 적용되고, 즉시 강제는 증표를 보여주고 고지해야 되는데 사후에 고지할 수 있고 또 공고로서 고지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이 사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경직법 12조 벌칙조항이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어? 이 벌금형 선택조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직법 유일한 형사처벌 조항이 이 직권남용죄입니다. 이 직권남용죄가 경찰관이 이 직권남용을 하면, 경직법상 직권남용을 하면 그동안 1년 이하 징역 금고에 처하도록 해놨어요. 이게 뭘 의미해? 직권남용죄 걸리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되지 않으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가 되면 당연 퇴직사유에 딱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벌금형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이 벌금 선택형이 들어왔다는 것이 경찰관이 경직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잘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대폭 확대해 놓은 것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에 그동안 1년 이하 징역 금고만 있었는데 300만 원 이하 벌금, 이 선택형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직권남용죄 저지른다 하더라도 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자, 경찰 장비 관리 규칙이 개정되는데 어떻게 개정되냐면,
자, 경찰 장비관리 규칙 안에 무기탄약의 회수 보관이 있는데요. 이 무기탄약의 회수 보관이 먼저 회수가 있고 보관이 있는데 회수는 뭐고 보관이 뭐예요? 회수는 회수해서 안 주는 겁니다. 보관은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주는 겁니다. 그 사유가 바로 지나면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하고 보관이 있는데 이 회수 보관 안에 강제 회수, 회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회수할 수 있다. 임의 회수. 그 다음에 강제로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강제 보관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이제 강제 사항만 외웠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징형사, 술상기, 강제 회수 사항이 징형사, 그 다음에 강제 보관 사항이 술상기 있었는데 이 강제 회수 사항이 바뀌었어요. 징형사의 징, 모든 징계 의결 요구된 자가 아니라 중징계 의결 요구된 경우만. 그래서 중사, 술상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수사 대상 주자는 임의회수사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임의회수사항으로 회수할 수 있다로. 그래서 징형사 술상기에서 중사 술상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중사 술상기. 그래서 강제 회수사항이 중징계 의결 요구된 자, 사의 표명한 자, 사표낸 자가 회수해야 한다. 무기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술상기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나머지는 다 임의회수 사항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가로 여기 임의회수 사항의 아래에 이 사망을 보시면 이 사망에 1항과 2항의 규정사유, 즉 강제 회수 사항과 임의 회수 사항의 사유들이 소멸되면 이 회수에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답니다. 뭐냐면 이게 어떤 제한 사유가 해소가 되면 그걸 풀어줘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의 서술은. 근데 여기는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게 특별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강제 회수, 강제 보관에만 강행 규정이 있고 여기 좀 관련된 것에 임의적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좀 연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이 서술이 딱 나오면 이게 꼭 틀린 지문으로 꺼내지 않고 그냥 맞는 지문으로 딱 넣어놨을 텐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틀린 지문으로 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 회수, 강제 보관만 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이 회수 사유들이 소멸되면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이 사망도 좀 유의있게 좀 봐주십시오. 이 사망의 서술어 좀 유의있게 좀 봐주시고요. 자, 우리 저 직제 대통령령이 개정됐죠. 이거 엄청 좀 헷갈려들 하시는데, 자, 먼저 여러분 생활안전국이 폐지가 되고요. 범죄예방대응국하고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자, 생활안전국이 범죄예방대응국하고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나눴으니까 이 생활안전이 들어가 있는 생활안전교통국에 생활안전국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국의 주력은 다 범죄예방대응국으로 갔고 생활안전교통국은 떨거지만 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범죄예방대응국 안에 자, 범죄예방, 생활질서, 뭐 풍속 성매매, 총포, 뭐 총포도검, 즉심 뭐 이런 것들 다 생활질서, 그 다음에 지역경찰, 지구대파출소 112 전에 치안상황관리관이라는 국관, 별도의 국장급 치안상황관리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범죄예방대응국에 다 그냥 흡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12 기능을 총괄하는 본청의 국장은 범죄예방대응국장입니다. 치안상황관리관은 전에 그 국장급 치안상황관리관이 아니라 이제 범죄예방대응국 안에 범죄예방대응국장의 보좌기관으로, 경찰청장의 보좌기관이 아니라 범죄예방대응국장의 보좌기관으로 치안상황관리관이 경무관급으로 해서 축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12를 총괄하는 본청의 국장은 범죄예방대응국장입니다. 자, 그리고 생활안전교통국은 자, 여성 청소년, 자치경찰, 우리 저 자치경찰 제도 관련해서 뭐 제도 손보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경찰 이 시도 작용하고 연락하고 이런 것들은 생활안전교통국에서, 그 다음에 생활안전교통국이니까 교통까지. 그래서 뭐냐면 기존의 생활안전국에서 여성 청소년만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가고 나머지 중요한 거 범죄예방, 생활질서, 지역경찰 112가 전부 다 범죄예방대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의 주력국이 범죄예방대응국이 됐습니다. 그렇고요. 외사국 국제협력관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외사국장 없고 국제협력관이 외사국장 대체해서 축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사국장이 다 국제협력관이고 그 다음에
인터폴 국제공조과가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과하고 담당관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담당관이 과급입니다. 근데 우리 개선, 실제 주력 업무를 하는 것은 과로 돼 있고 보좌, 스텝 기능을 하는 것은 담당관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주력 경찰의 주력 업무를 하는 것은 무슨 국장, 무슨 국장으로 돼 있고 대신 경찰청장을 보좌하는 것 스텝은 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사국장, 외사국장 국제협력관으로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인터폴 국제공조과가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했고요. 자, 이렇게 국제협력관으로 축소된 이 국제협력관이 국제협력 업무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 개정 말고 그 전 개정 때 외사 수사 없어졌습니다. 다 형사 쪽으로 주로 넘어가 버렸어요. 외사 수사는 이미 외사국에서 담당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제협력관으로 축소되면서 외사 정부하고 외사 보안이 외사 정보는 치안 정보국으로 외사 보안, 외사 안보는 안보 수사국으로 이관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사 파트 국제협력관 안에서는 국제협력 업무만 합니다. 외사 정보, 외사 수사 형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외사 정보 치안 정보국에서 하고, 외사 안보 수사국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관에서는 국제협력 업무만 담당합니다. 자, 공공안전정보국을 치안정보국으로 명칭 변경했고요. 사이버 수사국 없애버리고 수사국으로 다 그냥 통합시켜버렸습니다. 진짜 아쉽습니다. 이거 진짜 아쉬워요. 사이버 수사국 폐지하고 수사국으로 다 그냥 통합시켜버렸고요. 자, 이것은 미래치안정책국은 이번이 아니라 전에 바뀐 건데 너무 다들 모르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 정보통신 경찰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정보화 장비 정책관이라고 있었거든요. 정보화 장비 정책관. 이게 미래치안정책국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치안과학기술이 주로 뭐 통신 장비 이런 것을 막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치안과학기술, 그다음에 정보, 장비, 그다음에 미래치안전략 이런 것들을 미래치안정책국으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전에 정보와 장비 정책관이 미래치안정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 아래 제가 세부적인 조항을 넣어놨는데요. 제가 밑줄 친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대응국 안에 자, 범죄 예방, 자, 경비업이 우리 뭐 세콤이나 뭐 KT텔레캅이나 다 괜히 경비업이죠. 사설 경비업. 그 경비업이 도둑놈 지키자고 하는 거니까 범죄 예방이죠. 그래서 범죄 예방, 경비업, 그다음에 생활 질서, 풍속, 성매매 이런 것들 다 범죄 예방 대응입니다. 대신 풍속, 성매매가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제외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 단속은 형사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형사국. 자, 그리고 지역경찰, 지구대 파출소, 또 112, 다 범죄예방 대응국이고, 그래서 범죄예방 대응국장이 핵심 국이 돼버렸고요. 자, 생활안전교통에서는 자, 자치경찰,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 소년, 뭐 여성, 실종아동, 여성청소년, 아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성 관련해서 뭐 성폭력, 스토킹, 성매매, 그런 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통. 그래서 이 생활안전교통국에서는 여성, 청소년, 그 다음에 자치경찰, 그 다음에 교통, 이것이 이 생활안전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고요. 형사국은 이번에 바뀐 것이 아닌데 밑줄 친 거 좀 유심히 보십시오. 그래서 수사가 붙어버리면 형사국입니다. 그래서 자, 성폭력 예방은 생활안전교통국이잖아요. 근데 이 성폭력 범죄에 여기 수사 여기 다 걸치는 겁니다. 지금 성폭력 수사, 아청 성매매 수사, 가정폭력 수사, 아동학대 수사, 학교폭력 수사, 실종사건 수사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것들이 수사로 가버리면 다 이 형사국이고요. 또 아청 성매매 단속은 또 형사국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붙은 것은 국수본부장 밑에 있는 형사국장이건 수사국장이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수사가 다른 국장한테는 없어요. 수사가. 그래서 이 각종 생활안전교통국장이나 또는 생활안전교통국장이나 또는
생활안전교통장이나 범죄예방대응국장, 범죄예방대응국장이나 생활안전교통장 안에 소속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수사자가 붙어버리면 형사국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것이 아니지만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수사가 붙어버리면 다 형사국장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112 규칙이 또 바뀌었죠. 자, 112 규칙은요. 자, 먼저 112 치안종합상황실이란 시도청하고 경찰서만 말합니다. 경찰청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12 신고를 하면 시도청 112 종합상황실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서 112 상황실하고 함께 협력으로 지령하고 접수하고 지령하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2 치안종합상황실 경찰청은 안 들어가고 시도청하고 경찰서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것이 뭐 긴급신고 대응기관 이것도 뭐 개정됐는데 소방하고 해경하고도 경찰만 아니라 소방 해경도 들어가도록 이제 개정됐는데 이번에 개정된 핵심이 112 신고에 분류하고 그다음에 각 분류별 현장 출동이 이번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112 신고의 분류가 전에 코드 1, 2, 3만 있었는데 코드 제로하고 코드 4까지 합혀가지고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 것이 실전 임박 잠전상입니다. 실전 임박 잠전상. 그래서 자, 코드 제로가 실시간 전파가 필요. 그다음에 임박, 위험이 임박. 그다음에 잠전상, 잠재적 위험, 전문 상담 이렇게 갑니다. 실전 임박 잠전상. 실시간 전파가 필요. 실시간 전파 필요. 임박, 위험 발생이 임박. 그다음에 잠재적 위험, 전문 상담, 실전 임박 잠전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 실전 임박 잠전상 각 단계별로 현장 출동이 어떻게 되냐면 최지당비예요. 최지당비. 뭐냐면 최지당비 5글자잖아요. 코드 이 5개 단계별로 최지당비입니다. 그래서 자, 코드 제로하고 코드 1이 다 최우선 출동. 그다음에 코드 2가 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동. 그 다음에 코드 3가 당일 출동. 그 다음에 B는 비출동인데 여기 없는데요. 코드 4는 출동하지 않으니까 현장 출동이 없고 어디에 있냐면 10조 2항에 붙어요. 10조 2항에 자, 코드 4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출동 요소에 지령하지 않아. 즉 비출동입니다. 비출동. 그래서 이 현장 출동 관련해서 코드 0, 1, 2, 3까지 있는데 4까지 넣어서 최지당 B. 왜냐? 코드 4는 비출동이야. 비출동. 그래서 최지당비로 이렇게 함께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 코드 분류가 실전, 임박, 잠전상 5개 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 5개 단계별 현장 출동이 최지당비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출동, 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동, 당일 출동, 비출동, 최지당비 이렇게 숙지를 해 주십시오. 자, 청소년 연령 구분이 자, 먼저 청기이사 소식고 전에는 아청 연식고로 이제 끝났죠. 근데 지금 공음계가 전부 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의미가 개정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청기이사 소식고 청소년 기본법이 24세 이하, 소식고 소년법이 19세 미만. 자, 그다음에 아청 공음계 연식고. 연식고라는 것이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서 벗어나 버려요. 즉 연 단위로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거죠. 생일 돼만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것이 연 나이라고 합니다. 연 나이. 연 단위로 1월 1일에 그냥 청소년 벗어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만 19세로 쓰건 똑같습니다. 아청법하고 청소년법하고 하나에서는 만이라고 쓰고 하나에서는 만이라고 안 써요. 그런데 그 만이라고 써있든 안 써있든 19세 하면 만 19세인 겁니다. 그래서 아청법하고 청소년보호법 그다음에 공음계가 19세 미만이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청소년이고요. 대신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연으로서 그냥 연 단위로 청소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청 공음계 연식고입니다. 대신 영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영비법은 5월 1일부터 그죠? 5월 1일부터
역시 청소년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개정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18세 미만이고 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까지는 영비법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영비법상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그냥 아청 공개 연식고고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2차 시험부터는 영비법도 그래서 2차 시험부터는 아청 공영음계로 외우셔야 돼요. 아청 공영음계 연식고. 자, 아동복지법하고 가폭법,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이 아동입니다. 그래서 아청 공음계 연식고, 아청 공음계 연식고, 청기이사 소식고, 아청 공음계 연식고, 청기이사 소식고, 아청 공음계 연식고 이렇게 숙제를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수사준칙이 개정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사권을 조정을 했는데 우리 경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놓지 않고 검사가 우리 사경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죠. 그 검사가 사경을 통제하는 권한의 대표적인 것이 시보제죠. 시보제. 시보제가 뭐냐면 시정조치 요구, 보안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뭐냐면 수사 중일 때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치를 하거나 또는 영장 신청을 했을 때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송치하면 수사가 끝난 다음에 불송치를 하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법인남 필의부예요. 자, 시정조치 요구권의 요건이 법인남. 그 다음에 보안수사 요구권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재수사 요청의 요건이 유의부입니다. 위법 부당한 경우. 그래서 시정조치 요구 안에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권, 그 다음에 시정조치 요구권 플러스 송치 요구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작 단계인 시정조치 안에서 시작 단계인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가 법인남일 때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 그때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안수사 요구는 필요한 경우, 재수사 요청은 불송치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위부. 그래서 시보제, 법인남 필위부, 시보제, 법인남 필위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자, 이 중에서 이번에 수사준칙 개정된 것이 시정조치의 요구는 개정되지 않았고 보안수사 요구하고 재수사 요청이 개정됐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재수사 요청은 그냥 위법 부당을 쫙 더 풀어놨어. 위법 부당을 더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의 핵심이 보안수사 요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59조 보안수사 요건 개정된 것을 보시면 요 전에는 보안수사를 누가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 사경이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즉 검사가 사경한테 보안수사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자, 검사는 보안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보안수사를 하거나 사경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즉 사경이 보안수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도 있고 사경한테 시킬 수도 있고 즉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 늘려놔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경이 보안수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냥 검사가 할 수도 있고 검사가 보안수사할 수도 있고 또 사경한테 시킬 수도 있고 대신 다음 각 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하는 것을 원칙을 합니다. 즉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즉 송치를 받았어. 그러면 1개월 이내 사경한테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보안수사를 할 수도 있고 사경한테 보안수사를 시킬 수도 있는데 송치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검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 보안수사를 했어. 검사가 이미 보안수사를 손댔어. 그러면 그냥 검사가 계속 보안수사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수사준칙 개정된 것은 이 보안수사 요구권 이것이 주로 제한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조항이 있어. 그 새로 들어온 조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뭐냐면 16조의 이 고소고발 수리, 그 다음에 보안수사 요구의 방법과 절차, 재수사 요청의 절차 이것이 새로 지금 조항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자, 고소고발, 검사나 사경은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 즉 고소고발하면 우리 전에 막 반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이 반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해놨습니다. 고소고발을 받으면 이를 수리된다. 강제적으로 강행적으로 수리 의무를 규정했고요. 그 다음에 고소고발 3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됩니다. 자, 고소고발 3개월 내 수사 마쳐야 되고요. 보완 수사하고 재수사 요청도 3개월 내에 마치도록 해놨습니다. 시정조치 요구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시정조치 요구는 형사소송법에서도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이 수사 준칙에서도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해야 됩니다. 시정조치는 지체 없이고, 시보제 중에서 시정조치는 지체 없이고 보완 수사하고 재수사만 3개월 내 하도록 새로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고소고발 사건도 3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되고, 보완 수사하고 재수사도 3개월 내, 원칙적으로 3개월 내 마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까지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스토킹 처벌법 개정됐죠? 스토킹 처벌법에 응급조치에서 처벌 경고가 있는데 이것이 서면 경고로 바뀌었죠. 처벌 서면 경고. 그래서 이 서면 경고가 응급조치에도 하나가 있고요. 또 잠정조치에도 있습니다. 전부 다 서면 경고입니다. 서면 경고. 경고는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경고는 서면 경고입니다. 자, 그리고 잠정조치의 종류에 유치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 유치적 전자장치 부착 장치가 잠정조치 종류에 하나 추가됐고, 그 다음에 우리 스토킹 범죄가 그냥 스토킹 범죄가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 사용해서 하는 스토킹 범죄가 있죠. 근데 흉기, 위험한 물건 소지, 사용 스토킹 범죄는 애시당초 반의사 불벌이 아니었고, 이게 글씨가 좀 잘못 썼네요. 애시당초 반의사 불벌이 아니었고, 대신 그냥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 불벌이었는데 그 반의사 불벌 규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 스토킹 범죄 중에서는 반의사 불벌은 없습니다. 자, 성폭력 처벌법도 개정됐죠. 자, 먼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는 개념이 19세 미만 피해자 플러스 장애 피해자를 합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아래쪽부터 좀 보시면, 전에는 이 성폭력 처벌법에 13세 미만, 16세 미만, 19세 미만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제 16세 미만은 없어지고 13세 미만하고 19세 미만만 있습니다. 근데 13세 미만이 전시 13세예요. 즉 전문가 의견 조회하고요. 그다음 시효, 공소시효, 여기서만 13세 미만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입니다. 나이가 나오면, 나이가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나오면 나머지는 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고, 전시 13세, 전문가 의견 조회하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에서만 13세 미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전문가 의견 조회를 할 수 있죠. 전문가 의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13세 미만 피해자나 또는 장애 피해자일 때는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죠.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가 나올 때 13세 미만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공소시효. 피해자가 중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3세 미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시 13세, 전문가 의견 조회하고 공소시효에서만 13세 미만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19세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영상물 녹화 보존이 나오는데요. 영상물 녹화 보존. 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영상물 녹화 보존해야 됩니다. 녹화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런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 이것을 그냥 증거로 할 수 있다가 유형 결정 받았거든요. 왜? 피고인 등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유형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쳐진 겁니다.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고쳤냐면, 증거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좀 축소시켜놨어요. 어떻게 축소시켜놨냐면, 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즉 반대 신문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경우,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었던 경우로 축소시켜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나 소재 불명 이런 것들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이때도, 그러니까 그냥 출석해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는 사망이라든가 소재 불명이나 이런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만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자, 대신 이렇게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었던 경우건 또는 사망, 소재 불명 등 이렇게 진술할 수 없는 확실한 경우건 간에
무조건이 아니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 이 피해자를 반대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족이 붙어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라 사족이 붙어 있고요. 또 사망, 소재 불명, 뭐 신체 정신적 질병 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출석해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이 아니라 또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피고인 등 측에서, 그 다음에 사망, 소재 불명 등 진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무조건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들어간다. 그래서 무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숙지를 해 주시고요. 자, 신뢰관계자 동석.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자, 1호가 중요 성폭력 범죄. 자, 중요 성폭력 범죄. 자, 2호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신뢰관계 있는 사람 동석해야 됩니다. 즉, 중요 성폭력 범죄면 그 피해자가 19세 미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신뢰관계자 동석하게 해야 되죠. 또 피해자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면, 즉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나 장애면 중요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도, 즉 모든 성폭력 범죄에서, 그래서 중요 성폭력 범죄의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또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해서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뢰관계자 동석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호나 2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신뢰관계자 동석하게 해야 됩니다. 자, 진술 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자, 피해자가 19세 미만 피해자 되는 경우 진술 조력인으로 하여금 참여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술 조력인의 참여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임의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거기 기준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 어쨌든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폭력 처벌법에서 하야 한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술과정, 이 진술 조력인 참여는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서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표현이라는 거 조심해 주십시오. 이거랑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전문가 의견 조회입니다. 전문가 의견 조회는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예요. 대신 13세 미만 또는 장애 피해자인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죠. 그래서 전문가 의견 조회는 전문가 의견 조회할 수 있다. 근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13세 미만 장애, 거기서 이제 많이 나와요. 전문가 의견 조회해야 한다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진술 조력인 보조는 참여해서 보조하게 할 수 있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들인 경우. 그래서 이게 임의적인 표현이라는 거, 그걸 좀 주의해 주십시오. 자, 증거 보존의 특례에서 이 증거 보존이라는 것이 미리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증인도 인적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이 공판 열 때까지 기다리면 뭐 그 사이에 죽거나 또는 뭐 아파서 공판 단계에서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미리 증인 조사를 미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증거 보존입니다. 자, 근데 증거 보존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전에 16세 미만 피해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증거 보존의 필요성 인정, 현저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것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입니다. 전에 16세 미만 피해자 등이었는데, 이제 16세 미만 피해자였는데,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서 16세 미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시만 13세, 나머지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피의자 등 신분 공개,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공개 그 조항이 전에 특강법에서 있었고요. 또 성폭력 처벌법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명 이제 머그샷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새로 제정되면서 특강법 폐지되고 해당 조항, 특강법 해당 조항 삭제하고 또 성폭력 처벌법 해당 조항도 삭제돼 버렸습니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만 이제 남은 것이죠. 그 법률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이 전에는 충청공주인데 충미공주, 그래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때는 안 되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한답니다. 자, 신상정보 공개할 수 있다예요. 근데 미성년자면 안 됩니다. 공개하지 아니한답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않는다. 추가로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어야 되고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충미공중으로
신상정보 공개 요건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추가로 조금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것이요. 신상정보 공개 관련해서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해? 전후예요. 공개 결정일 전후. 즉 공개 결정을 하고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한 텀을 두도록 원칙적으로 일정한 텀을 주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 즉 공개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사진을 찍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 결정이 전에만이 아니라 공개 결정이 전후 30일 이내, 즉 최근인데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진이 없으면 필요한 경우 피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30일 이내 사진이 없으면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촬영할 수 있고 이때 피자는 따라야 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그리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결정일로부터 결정하면 통지해줘야 됐습니까? 통지하면 5일 이상 지난 다음에 공개하도록 해놨습니다. 대신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 두지 않고 결정한 다음에 통지한 다음에 바로 그냥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는 어떻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30일간 공개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30일간 공개합니다. 이거까지 좀 다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통신수사의 종류가 제4자였죠. 통신제한조치. 자, 제4자였는데 제4자가 제4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인데 통신자료의 명칭이 통신이용자 정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자료의 명칭이 통신이용자 정보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제한조치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을 근거로 하죠. 자, 이 통신자료, 이제 이번에 통신이용자 정보로, 통신이용자 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이죠. 자,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상 그동안 통신제한조치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통지해 주도록 통지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 통신이용자 정보, 통신자료, 통신이용자 정보는 통지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통신제한조치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특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거든요. 근데 이 통신이용자 정보도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통지 규정 새로 뒀습니다. 자,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은, 통합방위본부장은 합참의장이 되고, 이 부본부장이 전에는 합동작전본부장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모부서장, 총괄 작전업무 총괄 참모부서장, 작전업무 총괄 참모부서장이 부본부장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숙지해 주시고, 자, 집시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는데 이게 뭐냐면 소음도 관련해서, 확성기 등 소음도 관련해서, 자, 주악 정도를 따로 규정한 다음에, 주악 정도가 뭐예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즉 소리에 민감한, 소리가 시끄러우면 굉장히 불편한 주악 정도에서는 좀 더 요건을 강화시켜놨습니다. 어떻게 강화시켰냐면, 자, 등가소음도가 평균 소음도죠. 등가소음도는 10분간 측정합니다. 그런데 주악 정도에서는 5분간만 측정하도록, 즉 주악 정도는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5분만 위반해도 위반한 것으로 봐버리는 것이죠. 즉 이 등가소음도가 기준보다 위배되면 위반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등가소음도 다른 지역에서는 10분간 평균 소음이 위반해야 위반한 것이 되는데, 주악 정도에서는 5분만 위반해도 더 적은 시간 위반해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강화시켜 놓은 것이고요. 자, 최고 소음도는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 초과해야 위반한 것인데, 주악 정도에서는 1시간 내 2회 이상만 위반해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즉 주악 정도는 평균 소음도, 최고 소음도를 더 기준을 강화시켜 놓은 것이죠. 쉽게 위반한 것으로 보도록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자, 인터폴 적세 수배 요건이 개정됐습니다. 이건 뭐 내부 지침에서 개정된 것인데, 자, 이체 중에서 단성 강마지 오경백사입니다. 이체 중에서 단성 강마지 오경백사. 이체 중에서 단성 강마지 오경백사. 이게서 어디서 나와? 자, 이체 장기 2년 이상 체포영장 등 발부된 자. 이체. 그다음에
단성강마주 5경 104 중에서 5경 104가 딱 봐도 5억 이상 경제범죄, 104, 100억 이상 사이버 도박. 그래서 이 이체 중에서 단성강마지 5경 104인데 이체 5경 104 이것을 특히 숙지해 주십시오. 여기서 내면 여기서 냅니다. 그래서 장기 2년 이상 체포영장 등 발부된 자 중에서 5억 이상 경제범죄, 100억 이상 사이버 도박.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거 이제 8월 2차 시험 대비 개정사항. 이것은 여러분 모으셔도 되죠. 근데 제가 이거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 뭐냐면 자 1번, 2번 2차 준비하시는 분만 보시면 되는데 다만 1번에서 이 2항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빨간 표시한 것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1항이 새로 도입된 겁니다. 2항은 원래부터 있었어. 자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어디서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서 휴직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그 국가공무원법에서 이 휴직 사유 중에서 장기 요양휴직의 기간을 1+1년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공무상 질병 부상의 경우에는 3+2로 해놨어요. 이 공무상 질병 부직 3+2는 모든 공무원 다 해당하는 겁니다. 1+1도 모든 공무원, 3+2도 모든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국가공무원이고 경찰 공무원법에 추가로 우리 경찰 공무원은 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것을 3+2가 아니라 5+3으로 이제 8월 14일부터는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셔야 되죠. 그런데 이 1+1도 추가로 지금 확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이거 플러스해서 더 아셔야 되죠. 근데 자, 이것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자, 휴직 관련한 것은 국가공무법에 규정이 있었는데 그동안 경찰공무원법에 이 1항은 없었는데 2항 이게 따로 있었어요. 이게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거죠. 지금도 적용돼. 이것은 지금 1차 시험에도 적용되는 거죠. 2항이 뭐냐면 자 71조 1항 4호 소재불명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은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 합니다. 원래 국가공무법에서는 소재불명 휴직은 3개월 이내거든요. 원래 국공법에서는 소재불명이 3개월 이내예요. 이내. 근데 우리 경찰공무원은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어떤 논리가 있냐면 그냥 공무원은 소재불명돼 3개월 이내 직권휴직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직권면직 절차로 이어져 버려요. 즉 그냥 잘려버립니다. 근데 우리 경찰공무원은 범죄자를 다루기 때문에 범죄자가 어떤 경찰이 자기 막 열심히 수사하니까 납치해가지고 3개월만 딱 숨겨놓고 있으면 직권면직으로 넘어가 버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찰관의 실종만큼은 판사의 판단을 받아서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즉 경찰 공무원이 실종돼가지고 직권면직 절차로 직권휴직을 거쳐서 직권면직 절차로 넘어가려면 잘리는 걸로 넘어가려면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한 겁니다. 왜? 우리 경찰 공무원이 엄청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조항이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죠. 특정 제도가 모든 공무원한테 적용되는데 그 중에서 경찰 공무원한테만 따로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 공무원법이니까 경찰 공무원한테만 따로 적용되는 거잖아. 엄청 중요한 건데 그동안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근데 하반기부터 이 휴직 안에서 경찰 공무원 따로 적용되는 거지 추가로 조항이 하나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관심을 진짜 더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이 2항 소재불명 휴직 기간이 일반 공무원은 3개월 이내인데 경찰 공무원은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좀 해설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시험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막 그냥 타고 올라가면 살짝 그냥 합격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은 분도 마지막에 막 빡세게 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간 지금 2주 채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기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끝까지 달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